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건물을 한번 쭉 둘러보시죠. 아주 단단하고 뭐랄까 굳건하고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엔지니어들은 이 건물이 안전하다는 걸 대체 어떻게 확신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KDS 142010 콘크리트 구조 설계 및 해석 원칙이라는 기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근데 이 자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그냥 딱딱한 규칙의 나열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수백 년간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쌓아올린 엔지니어들의 어떤 체계적인 비관주의에 대한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먼저 상상하고 그걸 숫자로 막아내는 과정. 오늘 저희는 그 비관주의의 철학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비관주의의 첫 번째 원칙부터 한번 보죠. 모든 설계의 시작점에 설계 강도 이상, 소요 강도라는 부등식이 있더라고요. 아주 간단해 보여요. 건물이 견딜 수 있는 힘이 건물이 받아야 할 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그렇죠. 언뜻 보면 1 더하기 1은 2다처럼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 부동식의 진짜 의미는 그 설계 강도와 소요 강도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그 소요 강도, 그러니까 건물이 견뎌내야 할 힘부터가 보통의 상상을 초월해요. 건물이 견뎌야 할 힘이라면 건물 자체 무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가구 무게, 그 정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낙관적인 생각이죠.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날은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상상하거든요. 최악의 날이요. 네. 예를 들어서 건물에 사람이 꽉 차 있고 가구도 가득 들어찬 만원 상태에서요. 갑자기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서 지붕에 눈이 잔뜩 쌓이는 동시에 관측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 불어닥치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와, 그건 거의 재난영화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그럼 모든 악재를 한꺼번에 다 때려 넣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나온 여러 그 하중조합들이 바로 그 최악의 칵테일을 만드는 레시피예요. 건물 자체 무게 같은 고정된 값에는 1.2배 정도 가중치를 더 주고요. 거기에 100% 위력의 지진이나 바람의 힘을 더하고 사람이나 가구 무게도 꽉 찼다고 가정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끝판왕급 힘을 골라냅니다. 아, 그게 바로 소요 강도입니다. 일단 우리 건물이 상대해야 할 적의 스펙을 최대치로 잡아놓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물이 상대해야 할 끝판왕의 스펙, 다시 말해 시험의 난이도는 정해졌네요.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그럼 이제 우리 편, 즉 건물이 가진 힘을 계산해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콘크리트 강도가 100이라고 나오면 그냥 100이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거기가 이 비관주의 철학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우리 편조차 100% 믿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계산된 재료의 강도, 이걸 공칭 강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값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 편의 힘을 있는 그대로 안 쓴다고요? 왜죠? 여기서 강도 감소 계수, 그리스 문자로 파이라고 쓰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항상 1보다 작은 숫자예요. 0.85나 0.65 같은. 이걸 공칭 강도에 곱해버립니다. 곱해버린다고요? 네, 예를 들어 우리 선수가 평소에 100kg을 들 수 있는 실력자라고 해도 아니야, 이 친구는 시험 당일에 감기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 85kg밖에 못 든다고 계산해두자 하고 일부러 실력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리, 적의 힘은 최대한 부풀려 놓고 우리 편 힘은 일부러 깎아내리는 거네요. 와, 정말 철저하게 비관적인데요. 철저하죠.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니까요. 공장에서 만든 콘크리트의 품질이 완벽하게 균일할 수 없고 현장에서의 작은 시공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쓰는 계산식 자체가 현실을 100%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죠. 아, 이 모든 만에 하나 혹시나 하는 가능성을 전부 숫자로 반영해서 안전이라는 보험을 드는 장치. 그게 바로 강도 감소 계수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강도 감소 계수가 부재마다 다르더라고요. 바닥이나 보처럼 휘어지는 부재는 0.85를 적용하는데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은 0.65까지 값을 확 낮춰버려요. 상식적으로는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더 후한 점수를 줘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더 중요한 부재에 이런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일반적인 생각과 엔지니어링의 관점이 달라지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핵심은 얼마나 튼튼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있거든요. 어떻게 무너지는가? 네. 본은 파괴되기 전에 아래로 서서히 휘어지거나 표면에 균열이 생기면서 나 지금 위험해, 곧 무너질 것 같아 하고 미리 신호를 보내줍니다.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주는 거죠. 아, 일종의 예고를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파괴를 연성 파괴라고 부르는데 우스갯소리로 착한 파괴라고 부르기도 해요. 착한 파괴요? 네, 무너지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차려주는 셈이니까요. 반면에 기둥은 압축력을 받아서 파괴되는데 이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쾅 하고 폭발하듯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취성 파괴는 대피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죠. 훨씬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무너지는 놈일수록 훨씬 더 강력한 페널티를 줘서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네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대피할 시간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숫자들에는 비극적인 사고로부터 얻은 수많은 교훈이 담겨 있는 셈이죠. 정말 이 계산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복잡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대한 빌딩에 들어가는 수천 개의 보와 기둥에 이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와 페널티를 다 적용해서 계산하려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늘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죠. 이 비관주의자들도 마냥 비효율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아주 영리한 지름길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근사해법이라는 건데요. 지름길이요? 안전과 관련된 계산에 지름길을 써도 괜찮은 건가요? 물론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모범생 같은 구조물에만 허용되는 특권 같은 겁니다. 모범생이요? 네. 예를 들어 기둥과 기금 사이의 거리가 거의 일정하고 하중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아주 반듯하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연속보나 슬래브 같은 경우죠. 이런 모범적인 구조물에 한해서는 수많은 경험과 계산을 통해 이 정도 공식으로 계산해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이 검증된 간단한 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아, 그러니까 굳이 복잡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다 돌리지 않아도 이미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편한 공식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효율성을 찾는 현실적인 지혜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계산을 다 끝내고 나온 값조차도 엔지니어의 판단에 따라 약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개선 결과값을 바꾼다고요? 그건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모멘트 재분배라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연속된 보가 여러 개의 기둥 위를 지나갈 때 특정 기둥 바로 위에서 힘이 너무 집중되는 것으로 계산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그 지점에 철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공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이럴 때 그 한 점에 집중된 힘의 최대 20%까지를 덜어내서 그 옆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부분으로 살짝 넘겨줄 수 있게 허용해 줍니다. 특정 지점의 부담을 좀 덜어서 주변과 나눠 갖게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걸 허용하려면 뭔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조건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이런 재분배는 오직 구조물이 충분한 연성을 확보했을 때만 허용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착한 파괴의 성질, 즉 부서지기 전에 부드럽게 늘어나면서 버텨주는 성질이요. 아, 이 연성? 네.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충분히 들어가서 콘크리트가 터지기 전에 철근이 먼저 쭉 늘어나면서 힘을 주변으로 분산시킬 시간을 벌어줘야만 이런 유연성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결국 또 연성으로 돌아오네요. 설계를 잘해서 구조물이 갑자기 부서지지 않고 유연하게 거동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설계의 자율성을 조금 더 주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규칙을 따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설계를 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무조건 튼튼하고 뻣뻣하게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유연하게 변형하면서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만든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원칙들이 더 나은 설계에 보상을 준다는 관점에서 보니까 자료에 있던 또 다른 사례 하나가 떠오르네요. 장선 구조라는 건데 이름은 좀 생소했어요. 작은 보드를 갈비뼈처럼 촘촘하게 배열해서 만든 바닥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네. 주로 주차장이나 체육관처럼 넓은 공간에 바닥을 만들 때 쓰는 공법입니다. 커다란 보 하나를 쓰는 것보다 무게도 가볍고 경제적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장선 구조로 인정을 받으려면 지켜야 할 규칙이 엄청 깐깐하더라고요. 장선 하나의 폭은
100mm 이상, 깊이는 폭의 3.5배 이하, 장선들 사이의 간격은 750mm 이하.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치수까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 규격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약속들을 모두 지켜야만 여러 개의 낱개 보들이 따로따로 놀지 않고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판처럼 딱 붙어서 함께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 함께 움직이게 하려고? 네,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모두 지켰을 때 아주 흥미로운 보상을 주더군요. 바로 전단력, 그러니까 부재를 가위처럼 자르려는 힘에 저항하는 콘크리트의 능력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10% 더 높게 평가해 준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꽤 큰 혜택 아닌가요? 엄청난 혜택이죠. 왜 이런 보너스를 줄까요? 그건 바로 예측 가능성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성이요? 네. 장선 구조의 치수와 형태가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어떻게 힘을 받고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즉,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죠. 아, 결국 또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설계 기준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당신이 우리의 약속, 즉 규정을 잘 지켜서 예측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구조를 만들었군요. 그 노력을 인정해서 우리도 당신의 설계를 조금 더 신뢰하고 10%의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하고요. 규칙을 지키는 것이 단지 제약이 아니라 때로는 더 효율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건물이 버틸 힘은 건물이 받을 힘보다 커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원칙에서 시작했는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니 건물이 받을 힘은 온갖 재난 영화 시나리오를 더해서 최대로 부풀리고 건물이 버틸 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부러 깎아내리는 엔지니어들의 지독한 체계적 비관주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관주의는 단순히 겁이 많아서가 아니었죠.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 설계 기준들은 결국 불확실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료의 미세한 품질 차이, 시공 과정의 작은 오차,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하중까지. 그 모든 불확실성을 관리해서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서 있는 이 공간의 안전을 흔들림 없는 숫자로 보증하는 과정이었네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안전장치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 공간을 지탱하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강도, 즉 무너지지 않는 것은 건물의 안전을 구성하는 두 개의 큰 기둥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일 뿐이라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바로 사용성이죠. 무너지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껴야 비로소 좋은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기준은 구조물의 강도, 즉 붕괴하지 않고 버티는 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건축에서는 사용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예를 들어 구조적으로는 완벽하게 안전하지만 걸을 때마다 바닥이 미세하게 출렁거린다면 어떨까요? 혹은 눈에 보이는 균열이 구조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과연 그 집에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이 구조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을 어떻게 숫자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바닥의 진동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눈에 보여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균열의 폭은 과연 몇 밀리미터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